야, 너 나한테 하나 물어봐. 아무거나. 아무거나 하나 물어봐. 뭐 인생에 대해서든 내 개인적인 일이든 뭐 아무거나. 아니, 어떻게 만났냐고요? 아, 만난 얘기보다 그 얘기 해드릴게요. 와이프, 제가 그러니까 2년 만났을 때 제가 32이었고 와이프가 31였는데, 느껴졌어요. 얘가 이제 나랑 헤어지려고 하는구나. 왜 느껴졌냐 하면, 저희 와이프는 결혼을 무조건 한다주의였고요. 저는 결혼에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는 결혼을 할 거니까 저한테 몇 번이고 그런 의견이 오고 갔는데, 저는 할 생각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랑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얘가 결심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얘랑은 헤어져야겠다. 그래서 다음 해로 넘어가면 얘가 분명히 그만 만나자는 얘기를 할 게 느껴져서, 제가 수능이 끝났을 때 여행을 갔어요. 결혼 결정 여행을 갔거든요. 이제 혼자서 계속 남해 쪽으로 내려갔어요. 남해 쪽으로 내려가다가 여수의 향일암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전에 결혼 결정 여행 가기 한참 전에 갔었고, 그때 참 좋았었기 때문에. 근데 평일이고 춥고, 저야 뭐 수능 끝나서 할 일 없으니까 간 거였지만, 거기 그때만 해도 시골 버스 같은 걸로 탈탈탈탈 타고 다니는데, 향일암이 종점이었거든요. 종점에 가니까 버스 안에 저하고 또 다른 커플 같았어요. 한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3명이 내렸거든요. 근데 향일암이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에요. 올라가서 바다 쪽 절벽에 있는 절인데, 가다가 뒤에서 막 호호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딱 쳐다봤는데, 제가 기억이 나요. 아직 그 사람 인상들까지 기억이 나요. 둘이 손을 꼭 잡고 오는데 한 40대 초반 정도로 되어 보였거든요. 근데 순간 제 와이프 이름이 지선인데, 지선이도 왔으면 되게 행복해 했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순간 여수에 공항이 있거든요.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로 와가지고 그날 청혼했어요. 제 와이프 울었어요. 그쵸? 저 같은 남자를 어떻게 없겠어요. 울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느낌인가? 알게 된 건데, 그때 그 커플들 있죠? 99% 불륜일 거예요. 그게 아니, 이거 거의 확신을 하고 있어요. 평일이에요. 그리고 40대 되는 남녀가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행복해한다. 그럼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나중에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참 여러모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자, 볼게요. 이거는 제가 수필인데, 이 수필을 할까 하다가, 얘도 상황 파악과 관련은 있어요. 근데 뭐 많이 어려운 것 같진 않아서 이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독서입니다. 독서는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공부해온 학생들은 어렵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독서의 난이도가요, 가장 하난이도다. 이런 것들이 요즘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의미 파악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으로 뒷문장을 보면서 의미를 파악해 나가는 거. 해겔 같은 거죠. 이게 가장 기본 난이도로 보셔야 돼요. 물론 해겔은 그 중에서는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어쨌든 패러프레이징을 하면서 의미의 관련성을 생각하고 의미를 파악해 나가는 글들이 베이스고요. 그 위에 있는 게 전제를 뿌리는 글들이에요. 전제를 뿌리는 글들이 브레턴 우즈 같은 거예요. 이 의미 파악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다 전제를 뿌린 것 뿐이지. 이 문장이 성립한다면 저것도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문제에서 난이도를 더 올려버리는 게 해겔의 보기 문제나 브레턴 우즈의 보기 문제 같은 거예요. 걔네들은 보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요. 문제의 상황도 파악해야 되고, 문제 조건이랑. 전 이렇게 3단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제된 이 글들은 베이스 글들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면 그냥 술술 풀리는 글들이에요. 글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문제가 술술 풀려요. 글만 잘 읽으면. 그리고 이 3번은 제가 특이해서 적어 놓은 건데, 사실 해겔도 그렇고요. 작년 수능의 법지문도 그렇고, 이번 모평에 그나마 난이도 있었던 가나형 마지막에 나온 그 글, 거기서 이제 기능론 나오거든요. 그 기능론 밑에서 되게 유명한 글이에요. 원래 저희 나중에 풀 거거든요. 예, 이 지문보다 훨씬 난이도 있어요. 근데 제재가 자꾸 겹치는 게 눈에 보여서 이게 뭐 의도성이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겹쳐요. 예. 그리고 문학은 제가 지문을 읽을 때 의문점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불가능해요. 문학은. 그래서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느냐, 지문에서 이게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풀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푸는 방법. 예. 그러니까 제 푸는 방법의 핵심은 이거예요.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애매한 것을 넘기고 확실한 것을 찍고 그만이다. 하지만 뒤에 왜 애매함이 발생했는지 사후적 분석을 통해서 내 분석력도 키우고 나의 느낌에는 명백한 근거가 있다는 걸 계속 확인한다. 그리고 다음번에 실전에선 그 느낌 그대로 풀어요. 하지만 독서는 지문 파악이 더 중요하다. 특히 이 정도 난이도에선 그냥 풀리니까 잘만 읽으면. 이 마지막 글 보겠습니다. 마지막 글. 예. 심리 철학에서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 그러면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같다. 이게 동일론이다. 이게 첫 문장이나 처음에 제시되는 정보가 왜 중요하냐면 뒤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뒤에 모든 의미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와 달리라고 떨어지면 이와 달리가 품고 있는 의미는 뭐가 돼요? 의식과 물질이 다르다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읽기 시작하죠. 그럼 저 이와 달리가 이 의미를 품은 건 앞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걸 기대하면서 뒤를 보죠.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며 서로 다른 물질에서, 물질은 다른데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식은 기능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기능은 의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은 어떤 의미예요? 정확히 이 의미로 읽고 넘어가겠죠, 그냥. 이 의미가 실현된 거죠. 물질은 다른데 의식이 같다면 물질과 의식이 다르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말씀드렸듯이 문맥적 의미의 시작은 첫 문장, 첫 정보인데 걔를 통해서 뒤에서 발생되는 문맥적 의미와 내가 읽은 글자적 의미가 일치하면 술술 읽혀요. 그리고 그거가 극도로 어려운 지문들로 연습을 한 애는 이 지문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리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게 몸에 젖어 있다면. 그리고 평가원은 반드시 이렇게 쓴다고 했죠. 다른 글들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때 기능이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로 정의되며 기능이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이다. 그러면 이 말은 입출력이 동일하다면 앞의 내용을 고려해서 생각하면 물질은 달라도 의식은 왜냐? 기능론에서 의식은 기능이니까 의식은 같다. 얘는 여전히 의식과 물질이 다르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어때요?
여기까지 이렇게 읽었을 때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출력이 동일하다, 기능이 동일하다, 의식이 동일하다. 입력과 출력이 쌍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즉 X1을 입력했을 때 Y1이 동일하게 출력되면 기능론에서는 의식이 같다고 얘기하겠죠. 실리콘 칩으로 구성된 로봇이 찔림이라는 입력에 대해 고통을 출력으로 내놓는 기능을 가진다면 로봇과 우리는 같은 의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왜? 입출력이 동일하니까. 이처럼 기능주의는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요 앞부분까지만 이렇게 읽었다면 순삭돼요. 이거. 이 순삭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정보 밀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문장마다 벌어지는 이런 사고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헤겔이나 브레턴우즈랑 비교해 보세요. 헤겔이나 브레턴우즈는 매 문장마다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그 생각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앞에 걸로 뒤에 거 보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고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네 번째 줄까지만 이렇게 읽어버리면 나머지는 그냥 쑥이에요. 이러면 이제 편안함을 느끼죠. 매 문장마다 이 생각을 해야 했던 글로 끊임없이 패러프레이징을 연습했던 애들이 이 글을 보면 편하다고요. 근데 얘가 이번 시험에 나온 가장 고난도라고 할 수 있죠. 설은 기능주의를 반박. 앞의 내용을 고려할 때 기능주의를 반박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의식과 기능이 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겠네. 기능은 입출력. 요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보면 입출력이 동일해도 의식은 다를 수 있다는 거겠죠. 기능주의 반박에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 저 의미예요. 그리고 저 의미가 뒤에서 실현된다면 역시 순삭시켜 버릴 거예요. 근데 저거를 저렇게 읽는다는 거의 기본 전제는 뭐예요? 앞에 걸로 뒤에 걸 보는 거죠. 앞에 기능주의가 의식과 기능이 일치하는 의견으로 나왔으니까 반박한다는 건 의식과 기능이 다르다는 거고, 여기서 기능은 입출력이니까 그럼 이 새끼는 입출력이 동일해도 의식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이게 얘기했듯이 저의 예측은 제 머릿속에서 사실 실전에서 대부분 의문형으로 끝난다니까요. 왜요? 아닐 때 대비하려고. 아닐 때. 중국어 방안에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중국어로 된 입력이 들어오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놓는다. 설에 의하면 방안의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와 함수적 역할이 같지만, 기능이 같지만 뒤에 뭘 기대하겠니? 얘를 기대하겠죠. 중국어를 아는 것은 아니다. 이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죠. 중국어를 아는 사람이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기계적으로 똑같은 입력과 출력을 낸다고 해도 한 놈은 알고 한 놈은 모르는 거니까 둘의 의식은 같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되겠구나 하면서 넘어가 버려요.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은 다른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쐐기를 박죠. 네. 앞문장의 의미는 이거예요. 동일론, 기능주의 설은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예를 봤을 때 다음에 나오는 이론은 의식에 대한 논의를 몸의 외부로 확장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문맥이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전부 다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식의 하나인 인지, 즉 무언가를 알게 되면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벌어진다. 그러면 의식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의식 중에 인지라는 게 있는데 은지는 몸 바깥과 관련이 있다는 거지. 몸 바깥에서 벌어진다로 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맞물려라는 이 글자 때문에. 그러니까 맞물려라는 건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다른 무엇인가가 서로 맞물려 일어나는 건데 아마도 맞물려 일어나는 건 몸의 내부 아닐까라는 의심이 있겠죠. 네. 기억나지 않는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은 앞문장의 몸 바깥이죠.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한 예의다. 기억나지 않는 걸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하면 기억이 나겠네요. 로렌즈의 확장 인지 이론은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에 따르면 인지 과정은 주체에서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앞에 로렌즈 그가 나왔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앞에 나온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해서 기억이 나게 되는 상태로 바뀌는 얘기를 갖고 이 문장을 보겠죠. 그러면 심적 상태가 생겨난다는 건 기억이 안 나던 게 기억이 난다는 의미인 건가? 예, 이게 제가 4개월 동안 매번 한 겁니다. 일단 이렇게 읽어요, 저는. 그 다음에 이 문장 읽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의 한 예이다. 저는 지금 심적 상태를 기억이 나는 거다. 이건 앞에 있는 내용으로 예를 봤기 때문이에요. 기억이 안 나던 놈이 노트북 보고 기억이 나게 된 거니까 심적 상태는 기억이 난다는 건가? 근데 여기서 기억이나 믿음, 즉 기억이 심적 상태라고 찍어버렸어요. 그러면 기억이 심적 상태네? 기억나는 게 아니라 여기 생겨나다가 있구나. 생겨나는 게 남에 해당하는 거구나. 저렇게까지 읽을 필요 있냐? 이렇게까지 읽게 되면 난이도 있는 글에서 더 잘 읽어요.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이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무조건 앞문장하고 대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무조건이죠. 이건 앞문장의 예니까.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 그럼 기억하는 사람은 앞문장에 뭐를 받을래? 주체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예. 이 사람은 자기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 기억 뭐에 대응시킬래? 심적 상태죠. 심적 상태죠.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무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예,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의존함이 없이 이걸 그냥 받은 거죠. 그러면 이와 달리를 봤을 때 의존하나? 앞에 거는 의존할 필요가 없는데 이와 달리 의존하나? 여기 한번 잘 봐보세요. 파생적 상태는 주체 해석에 의존해서만 여기서 주체 사람인데? 기억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주체로 받았을 텐데 파생적 상태는 사람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일단 기대하는 건 충족됐죠. 의존하는 애는.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된다. 근데 너희들 이걸 이렇게 읽었을 때요. 이 주체는 사람을 받은 게 맞으니까 이 주체 사람인데 그럼 파생적 상태는 사람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뒤에 사회적 합의 없다 치고 사람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무슨 의심을 하겠니? 파생적 상태는 사람이 아닌가? 심적 상태라는 말에 대응해서 심적 상태가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였으니까 파생적 상태도 인물의 심리 상태 어떤 걸 의미할 거라고 기대를 했겠죠, 제가. 근데 주체, 사람에 의해서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갖게 되는 거면 쟤는 혹시 사람이 아닌가? 이건 그냥 느낌이에요. 아닐 수도 있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앞에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로서 파생적 상태이다. 예, 이러면 이거 확정이죠. 저기서 저 느낌을 받은 게 도움이 됐죠.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가 파생적 상태면 파생적 상태는 그냥 외부 대상을 얘기하는 거네. 주체에 의해 열람된 후, 사람이죠. 사람에 의해 노트북이 열람된 거죠. 노트북의 정보는 여전히 파생적 상태이다. 이거 어떤 의미예요? 여전히 파생적 상태이다. 여전히 주체의 해석이 필요하다. 사람에 의해서 열람될 때만 의미를 지닌다. 이런 생각들이 문제를 얼마나 쉽게 풀게 하는지를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끈덕지게 이걸 연습하겠지. 하지만 열람 후 주체에게는 기억이 생겨난다. 기억, 심적 상태. 주체는 기억이 떠오른다. 뭐에 의해서? 파생적 상태를 열람한 후. 로렌즈에게 인지과정은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이 아니라 어떨 것 같냐, 이거 봤을 때? 야, 이거 파생적 상태를 막말로 외부 대상, 그냥 노트북이죠, 노트북. 외부 대상. 그리고 심적 상태는 그 사람의 기억, 주체의 기억. 여기서 사람이 주체죠. 이거를 이렇게 위에서 파악을 한 상태면 당연히 노트북 새끼가 어떻게 사람의 기억이 돼요. 예, 그렇게 읽으면서 납득이 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납득이 되면, 그쵸? 선지 볼 때 개소리 하는 거 그냥 자르겠죠.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하는 게 아니다. 노트북이 기억으로 변할 수는 없다.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그러면 이 조작 위에 어떤 글자로 느낄래, 니네? 해석? 해석? 예, 저는 해석으로 느끼고 읽었어요. 이게 제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태도는 앞에 거의 의미가 이미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에서 조작은 해석 아니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앱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읽겠니? 주체의 기억은 몸 내부에서만 존재한다. 합당하다고 읽을 거예요. 기억은 내 뇌 속에 있는 거지 외부에서 기억이 다른 독립된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지? 그건 당연하지. 이렇게 될 거예요.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 야, 그러면 지금 이 흐름에서 수학사회생의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이다. 예를 봤을 때 앞에 문장에서 나의 내부의 기억인 심적 상태는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 다만 확정되는 거, 외부로 확정되는 건 얘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거 뭐로 보겠니, 니네? 파생적 상태야? 정확히 얘기하면 외부 대상물에 의해서 주체가 얘를 열람함으로써, 즉 얘를 해석하는 거죠. 얘를 해석함으로써 주체의 기억이 발생하는 것. 예, 이 전체 과정이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일 거예요. 그런데 이 인지 과정에서 외부의 대상물이
기억을 발생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뭐 그 보는 즉시 이런 생각이 나면은 뭐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냥 이 문맥을 봐보세요. 심적 상태를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이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 생겨나게 하다, 이거 보자마자 파생적 상태 떠오르는 게 일감이고 그게 잘 읽는 거예요. 내 기억을 생겨나게 한 건 외부 대상, 노트북, 파생적 상태였으니까. 이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이거 어떤 의미로 읽을래?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 지금까지 읽은 걸로 봤을 때 파생적 상태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의미가 없고, 파생적 상태는 주체에 의해 해석이 필요하다. 그 새끼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걸 따지지 마시고요. 글을 읽을 때 내가 이런 태도를 지니는 게 합당하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얘기를 바탕으로 이 문장을 만나면 파생적 상태가 의미를 갖는 건 주체에 의한 해석이 이루어졌을 때뿐이라는 소리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거죠. 즉 로렌즈에게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 확장 인지 이론은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바깥으로까지 넓혀 설명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 상태로 이 문제를 만나면 13번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이건 저의 습관 중에 하나인데, 가나형 글에서요, 가글을 완벽히 읽었다는 느낌은 사실 본인이 읽고 나서 바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냥 저 그랬을 때는 가 문제 먼저 찾아서 풀어요. 근데 가를 읽었을 때 뭔가 의아함이 있고 제대로 좀 해석이 안 된 것 같은 게 있고 이러면 절대 가 문제 찾아서 풀지 않아요. 왜? 나까지 읽고 좀 더 도움받아서 풀러가려고. 이건 저 개인적인 습관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보러 갔죠.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동일론자들은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맞죠? 내 물질적 상태와 의식을 동일한 걸로 보고 있으니까 내가 없으면 의식도 없다. 맞겠고요. 동일론은. 2번. 설은 중국어 방언의 사람과 중국어를 아는 사람의 의식이 다르다고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느낌을 보세요. 어떻게 읽었다면, 방금 전처럼 읽었다면 얘네들이 너무 쉽게 그냥 맞아 이거 끝이잖아요. 그래서 독서는 지문을 어떻게 읽고 어떤 정보를 파악해내는 그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게 안 되면 뭐 어차피 문제 어려워져도 더 못 푸는 것 뿐이니까. 3번. 로렌즈는 기억이 주체의 몸 밖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바로 아웃 시켜버리겠죠. 기억은 심적 상태인데 심적 상태 자체는 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주체의 몸 내부에만 있다. 물론 그 문장을 찾아도 되지만 이거 뭐 찾겠어요. 이거 지금처럼 읽었으면. 그냥 찍고 끝이지. 나의 글을 볼게요. 나의 글. 일반적으로 지각이란, 지각을 봤을 때 의식, 인지, 앞에서 나온 핵심적인 설명 대상 두 개인데요. 이거와 다른 건가? 이 의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히 앞에 거를 기준으로 써요.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한다. 아는 것? 알게 되는 것? 이거 의식인 것 같은데? 그러면 감각기관을 통해 알게 되는 것, 그게 지각이라는 거야? 감각기관을 통해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사실 저는 지각과 인지가 대단히 유사하다고 느끼면서 읽었어요. 이렇게 갔거든요. 어차피 인지도 외부의 노트북 같은 거 보고 기억을 되살리는 거니까
그 중에 그런 감각기관만 쓰고, 근데 감각기관을 쓰지 않고 외부 대상을 인지할 수 있는 게 있나? 예, 그래서 인지와 저 지각을 비슷한 과정으로 보고 읽었는데, 글 읽거나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던데요? 예, 그런 느낌으로 읽었는데. 이러한 지각을 분석할 때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한다. 첫째, 그 사물과 내 몸은 물질 세계에 있다. 둘째, 그 사물에 대한 나의 의식은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앞에 가를 고려하면 동일론 부정이야? 동일론은 의식은 물질과 다를 바가 없고 둘은 같다는 거니까, 의식이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는 얘기는 동일론을 부정하는 건가? 즉 몸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같은 세계에 속하는 동시에 의식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다른 세계에 속한다. 이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 통일론이네. 주장하거나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로 규정함으로써, 앞과는 대립적인 거죠. 위에는 의식은 물질, 밑에는 의식은 물질과 구분된다.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죠. 요즘에 워낙 이거에 대해서 욕을 먹어서. 근데 솔직히 동일론 이원론 글 유명하잖아요. 그래 이원론 떠올릴만 하죠, 바로. 이건 두 개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니까. 제가 욕을 먹는 건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맞죠? 이러면 이제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아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한다. 전자에 의하면, 전자는 이 동일론이죠, 지금. 지각은 사물로부터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 이 주체의 물질적 반응이 동일론이 말하는 의식이죠. 이런 생각을 살리면서 계속 읽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평소에. 아무리 어려운 글이라도. 그러면 이 글 정도는 쉽게 읽을 수 있어요. 후자에 의하면 지각은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 즉 의식의 판단으로, 후자는 지금 이원론이죠. 그러면 여기서 의식은 무슨 생각을 당연히 하겠니? 얘는 물질이 아니다. 판단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예를 봤을 때 본인이 혹시 동일론이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한다고? 동일론은 분리가 안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이 의문점이 들었다고 합시다. 얘가 지금 이 의문점이 든 근거는 뭐겠어요? 앞의 내용 때문이에요. 앞의 내용 때문에. 그러니까 동일론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의식도 결국은 물질과 다를 바 없다 이거고, 이원론은 의식은 물질 세계와 다른 곳에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시각이 앞에서 제시됐어요. 그리고서 지금 양자, 동일론과 이원론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한다고 그러면 이 새끼는 두 개가 동일한 세계에 있다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때문에 이 의문이 들었다고 해보자고요. 저는 얘가 글을 못 읽는 애라는 생각은 1도 안 해요. 앞에 걸로 뒤를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의문점은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적혀 있어요.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한다고. 그러니까 이 정보를 일단 수용한 다음에 사고를 전개해야 돼요. 적혀 있는 거를 위에 거 갖고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걸 수용하고 사고를 전개한다는 건 뭐냐면요. 동일론에서도 주체와 대상이라는 두 물질은 분리된다는 의미인 건가? 이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론에선 주체와 대상이 둘 다 물질 세계에 있고, 이원론에서는 주체와 대상,
이 의식과 인식되는 대상이 다른 세계에 있으니까 자동 분리됐는데, 그런데 어쨌든 양자 모두 분리를 전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동일로는 둘 다 물질 세계에 있는 건 맞지만 물질 세계 안에서 분리된다는 의미인 건가? 이게 맞다는 거죠. 동일로는 안 분리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 일단 수용하라는 거예요. 이 태도는 중요해요. 적혀 있는 건 일단 수용한 후 사고한다. 그 안에서. 그 다음 볼게요.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가 하는 사고 과정 한번 의미 있게 보세요. 하지만 이랬어요. 뒤에 무슨 내용 나올 거라고 기대하겠니? 분리 안 되나? 예, 앞에서 동일론, 이원론이 있는데 얘네 둘 다 어차피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한다. 양자 모두 분명히 이랬으니까. 그리고 하지만이 뜨면 분리 안 되는 거 맞잖아요. 맞잖아요.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그럼 이 얽힘의 의미를 분리가 안 된다는 의미인가? 로 의심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을 때 내가 누군가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 의해 만져진다.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 아, 내 손은 누군가의 손을 감각하는 것인 동시에 누군가의 손에 의해 감각되는 것. 이 두 개가 동시에 벌어진다고? 누군가의 손도 마찬가지겠죠? 이 얽힘의 순간에 요거 봤을 때 어떡할 것 같아요? 여기 아니지? 얽힘의 순간에 나는 나와 대상을 확연히 구분한다. 얘를 봤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아니네. 이렇게 됩니다. 구분된다며. 구분한다며. 그럼 분리가 되는 거잖아. 난 지금 얘를 읽었죠. 얽힘의 순간에 구분된다. 이걸 읽었죠. 그러면 하지만이 품고 있던 의미를 뭐로 보겠어요?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이전에가 아니라고? 네, 이렇게 바꿉니다. 있잖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전개해 보면 이 얽힘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두 대상이 구분되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단어라는 느낌이 있어요. 얽힌다는 건 두 개가 구분되어 있어야 얽히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처음 이 글을 읽을 때 이 얽힘이 분리가 안 된다는 이 얘기인 거를 확정하지 않은 건 어쩌면 이 단어가 두 대상의 구분을 전제하고 있다는 게 깔려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난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명확히 바꿔버리죠. 구분된다며. 그럼 실제 뭘 부정한 건데? 얽힘의 순간에 이전에가 아니라고? 이러면 이 글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납니다. 다시 말해, 여기다.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 그럼 이 문장을 뭐로 보겠어요, 지금? 얽힘이 먼저고, 얘가 먼저고, 이 얽힘이 있어야만 분리가 이루어진다고? 이전에가 아니라, 이전에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도 대표적으로 앞문장하고 똑같이 대응시키라는 거죠, 지금. 그럼 어떻게 읽겠니, 다음 문장? 다시 말해,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유, 지각, 얽힘. 비로소 확정된다, 확정, 분리.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지금 이 흐름에서요. 이 흐름에서 이 문제 있잖아요. 15번. 이 니은의 이유. 지금 이렇게 읽은 애는 2번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찍을 거예요.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2번 찍을걸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독서는 지문에서 무엇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무엇을 파악하려면 내가 어떤 태도로 읽어 나가는 걸 연습해야 되냐. 독서는 그게 더 중요해 보인다고요. 문학보다는. 완결된 글이고 내가 잘만 읽으면 분명히 모든 정보는 파악되는 거고 거기서 나오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줄.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내 몸의 체험이다. 요 문장, 그러니까 제가 각을 읽고서요. 그 12번 문제에 1, 2번을 남겨놨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얘 보면 바로 1번 찍죠. 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찍혀 있는데 어떻게 1번을 안 찍겠어요, 지금. 지각은 나의 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모두 나의 몸이다. 아, 여기다 이거 적어놨네요. 문제 풀기 전에 어떻게 읽어야 되나. 뭐 앞의 내용으로 뒤를 본다. 왜냐? 앞의 내용 때문에 뒤에 모든 구절의 의미가 생기는 거다. 예. 기준이 된다. 그리고 앞의 대상에서 뒷문장 혹은 뒤의 설명 대상은 변화의 이미지다. 뭔가가 바뀔 거다. 똑같을 리가 없지 않냐. 그러려면 앞을 잘 읽고 앞에 걸로 뒤에 거를 보는 시각은 항상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출제 요소 두 개예요. 의미 파악과 대상 간의 비교. 2번. 지문에 적혀있는 정보가 무조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그 이후에 생각해라. 적혀있는 걸 의심하지 말고. 앞에서 분명히 동일론이 의식도 물질 세계 안에 있다고 했지만 그 다음에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이 분리된다는 말을 뜨면 앞의 내용과 관련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렇다면 아, 주체와 대상 모두 물질 세계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분리된다는 의미인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 요 문제 14번.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은 뭐 가에 적혀 있는 거예요.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물론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이라는 이 의미가 주체가 외부 대상을 보고 그 외부 대상을 통해서 해석을 했을 때 그 의미라는 걸 명백히 생각하고 풀면 더 좋겠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나의 글을 지금처럼 읽었으면 1번 볼게요.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왠지 찍고 싶을걸요? 나의 글쓴이가 결국 한 얘기는 앞에 동일론 이원론의 시각이 어차피 양자를 모두 분리하고 있는 건데 걔네가 말한 것처럼 이거를 지각하기 이전에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각한 후에야 분리되어 있다는 게 핵심 주장인 거니까 얘를 찍고 싶을 거예요. 좀 더 정확히 찍고 싶다면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만이라는 건 이 말 자체가 주체와 대상의 구분을 전제하고 있는 게 맞아요. 주체가 대상을 해석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일 테니까. 하지만 그 생각 안 해도 1번 찍고 싶다고요. 맞잖아요. 16번 볼게요. 16번은 이제 암실에서 A라는 애는 막대기로 이제 사물의 위치를 알고 있고, 뭐 B라는 놈은 뭐 어쨌든 이 기계 써가지고 바로바로 뭐 내로 들어온다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볼게요. 1번. 가의 기능주의에 따르면 A와 B가 암실 내 동일한 사물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 동일한 대답. 당연히 뭐라고 느끼겠니? 입출력이죠, 이거. 입출력 동일. 내놓는 경우 이때 둘의 의식은 차이가 없겠군. 입출력이 동일하다, 기능이 같다. 기능주의에서는 그게 의식이니까 1번 바로 동그라미. 2번.
가해 확장 인지 이론에 따르면 BCI로 암실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B의 인지 과정인 경우 B에게 사물의 위치에 대한 심적 상태가 생겨나겠군. 기억. 인지한 후 기억이 생겨난다. 맞는데? 3번. 가해 확장 인지 이론에 따르면 암실내 사물에 묻힌 막대기의 진동이 A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 무슨 생각하겠니? 파생적 상태네. 나타나는 경우 그 진동 상태는 파생적 상태가 아니겠군. 찍겠죠. 이거 지금 해석에 의존한다는 거랑 파생적 상태가 동의어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얘기하는 요즘 글들의 베이스. 사실은 옛날에 있잖아요. 이 옛날은 언제로 보면 좋을까? 그래도 한 7년. 걔가 나오기 전까지. 그거 있잖아요. 가상세계하고, 그리고 그 만유인력 지문하고 같이 나와서 터트린 그 해 있잖아요. 그 해 이후부터는 가장 낮은 베이스가 이건 것 같아요. 읽으면서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동일 의미, 의미상 관련성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거 어차피 동의어인데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찍을 거예요. 예. 이건 그러니까 요즘 글들, 평가원 수능 글들은 최소한 얘를 베이스로 깐다는 걸 꼭 아시고 읽는 태도를 저한테 배운 걸 끝끝내 유지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글이어도. 이건 분명하고 수준이 낮으면 훨씬 쉽게 읽힐 테니까. 예, 그래서 끝났는데 이건 아쉬워서 제가 하나 툭 하고 넣어놓은 건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글도 뭐 나쁘진 않아요. 예, 근데 문제가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거 본인이 글을 읽을 때 이런 거, 이게 몇 번 문제냐? 예, 11번이래요. 지문을 읽을 때 이 부분이거든요. 흡착이 너무 강하면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돼요. 그러면 얘를 읽었을 때 상태가 너무 안정화돼서 둘을 떨어뜨릴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게 납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납득되면 이 두 개가 동의어라는 게 그냥 인식이 돼요. 문제 풀 때 최소한. 그럼 걔가 얘를 보고서 하고 3번을 봤을 때 A보다 D에 흡착될 때 안정화되는 정도가 더 크다. 얘 동의어 반복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얘가 제일 읽기의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요. 비문학은 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뭐 자세히 할 것까지는 못 느끼겠네요. 예, 이 정도면 충분히 자세했고, 혹시 그 엄매 선택자 분께서는 그 문법이 이번에 작년 수능 난이도랑 유사하다고 전 느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뭐 실수로 하나 틀렸다, 이것도 안 되지만 사실 두 개 틀렸다 그러면 본인의 기본기를 의심하십시오. 예. 그리고 문법 엄매하고 화작은 그 대성 마이맥에서 찍으면 유튜브에 올려요. 관심 있으면 찾아보세요. 예. 오늘 가서 찍을 거예요. 예. 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